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현 3.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는 속보입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꾸준히 올려왔고요. 2월에는 인상 계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를 했고요. 지난 4월과 5월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동결 결정을 내렸다는 속보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저희 서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대담을 시작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3.5% 4회 연속 동결입니다. 바로 저희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하반기가 상저하고라고는 하는데 예. 하반기의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물가 쪽에서는 조금 물가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금리를 지금 인상할 이유는 많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환율도 지금 최근 들어서는 꽤 1,300원대 근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크게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 불안, 부동산 PF 이런 것들이 또 불거지면서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뭔가 경제를 다시 좀 위축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굳이 인상하는 방향보다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통위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오늘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지금 저희가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 경제, 특히 미국 경제랑 중국 경제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워낙 수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특히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제 예상으로는 미국 경제는 생각보다 좋고 중국 경제는 생각보다 좀 더디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네. 미국 경제는 아무래도 고금리를 계속 금리를 인상을 심하게 해오다 보니까 언젠가는 미국 경제가 약간의 리세션으로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침체로 네. 침체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유는 미국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가 생각보다 리오프닝 효과가 늦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네. 하반기에 가면서 점점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우리도 대중 수출이 좀 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물가는 조금 향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예를 들어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나라 공공요금 지금 대중교통 요금 인상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물가는 불확실성은 있지만 잡히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를 아직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나 어쨌든 간에 생각보다 조건이 나쁘진 않다 쪽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일단 이 동결의 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앞서 미국과 중국의 상황 좀 얘기해 주셨지만 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역대 최고인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고 미국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금리를 인상해야 될 가능성이 거의 유일하게 지금 보이는 거 하나는 환율이 갑자기 튀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예. 한국은행에서의 판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럴 일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1.75 정도의 그 금리차 역전은 시장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향후에 네. 미국이 한 번 정도 올리는 것에 대한 것도 시장에서는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환율 부분에서는 앞으로 크게 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능성 좀 적게 언급할 것 같고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쪽에 대한 질문들이나 기자분들의 질문들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 대한 한국은행의 생각들이 조금 더 많이 피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금리 차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미국 금리를 올리는 게 이미 반영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벌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금리 차가 환율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랑 달러 사이에 이제 환율을 결정하는 거에 아주 큰 거는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나는 미국이 얼마나 긴축 기조를 빠르게 가져가느냐,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느냐. 그게 작년에 벌어졌던 일이고요.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워낙 그 대중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을 빨리 할 거냐. 그게 올해 초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래서 위안화랑 좀 동조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다 희석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앞으로는 우리나라 국내 경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국내 경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나 IT 경기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즉 우리나라 경제에 펀더멘탈이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이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가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시각을 돌려보면 기재부에서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단 말이죠. 현재 우리 경제 상황 어떤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정도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유는 우리나라 숫자 자체로만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뭐 경제위기, IMF 경제위기가 없고 이럴 때 빼면 제일 낮은 숫자이긴 합니다. 1.4라는 숫자가요. 그런데 올해 전 세계 선진국 경제 성장률 예측치 평균이 1.3%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워낙 높고 해외 부분에서 원자재 사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봤을 때 1.4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이것이 굉장히 비관적인 숫자냐? 그럼 그것도 아닐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던 금융불안 리스크도 뭐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금융불안 리스크 당연히 감안을 해야죠. 감안을 할 거고 그리고 예. 정부나 한국은행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방파제를 더 두텁게 쌓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금리로 당장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면 뭐 금융불안이 발생해서 금리를 바로 낮출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다른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이 불안해졌을 때 지원을 정부가 한다거나 한국은행이 보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금리로 대응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 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물가 중심의 금리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잖아요. 결국은 네. 물가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느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성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빨리 대응 기조를 전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의 관점이 조금 더 중요하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 새마을금고 사태는 뭐 일단은 좀 일단락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게 좀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일단락은 우선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자체는 지금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한동안 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 부동산 PF라는 약한 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구나. 제2금융권이 여기 많이 얽혀 있구나. 이런 네네.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좀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사실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풀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정 정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을 지금 어떻게든 연착륙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부동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가계부채이지 않겠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3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가계부채 우리나라는 먼저 자산 구조, 가계 자산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부동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 구조를 보면 저희가 제일은행권 5개 시중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권의 네. 대출 구조를 보면 70% 정도가 부동산 관련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이 부동산 시장 가격과 그 대출이란 가계 대출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예. 최근에 가계 대출이 늘고 있는 부분은 주로 이런 부동산이 이제 정부의 안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점이 아니냐. 그럼 앞으로 올라갈 일이 남았으면 빨리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런 측면에서 좀 심리적인 요소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대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게 제일 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것과 함께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은행권에서는 주로 가계대출이 그런 식으로 주담대 관련된 예. 대출이 나가는데 제2금융권 저축은행들에서는 또 생계형 대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계비가 어려워서 빚으로 예. 또 빚을 막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 가계부채를 볼 때 전체 총량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어떤 구성비를 갖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모니터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지금 규제를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완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방향성이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어떻게 파악해야 될까요? 이거는 단기랑 중장기를 좀 나눠서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고열로 응급실에 들어오면 우선은 네. 열 내려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이 환자를 체질을 개선시켜서 열이 잘 안 오르는 체질로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그래도 너무나도 하방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연착륙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은 단기적인 일이고요. 예. 그리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계부채랑 주택가격 이런 것들이
금융 불안정이 되지 않도록 주택 가격이 너무 빨리 뛰고 부채가 너무 많이 느는 이런 방향을 안 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예. 한국 내에서 생각하는 좀 더 중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아마 큰 틀에서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계 대출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맞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네. 생활비 관련한 네. 대출도 많이 오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게 전반적으로 계속 오르는 추세로 올라간다면 어떤 영향을 우리 경제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영향일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먼저 주담대 관련된 대출은 이게 가계대출이 늘고 다시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계속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예를 들어 저희가 버블이라고 부르죠. 이 버블이 또 터졌을 때의 경제적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가계대출 측면에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생계비 대출 관련 이런 것들은 좀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를 좀 그런 저소득층이나 지금 그 물가, 고물가나 아니면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 정부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금융이나 재정 정책이 어떤 일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나라 GDP가 세계 13위로,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GDP가 세계 13위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지난 3년간은 그래도 어쨌든 10위권 안에 들었다가 이제 이번에 13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쨌든 간에 기초 체력이 좀 약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하나는 이게 달러로 환산한 GDP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나라 그 고환율 때문에 굉장히 예.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추월당할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를 추월한 나라들을 보면 이게 러시아, 호주, 브라질 등 자원 부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조금 자원 수출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으면서 좀 우리나라보다는 작년에 환율이 덜 피해를 봤던 나라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환율 측면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디스카운트된 부분이 여기에 반영돼서 이제 순위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은 보시기에 이게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이 뭐 갑자기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 10위권 안으로 다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그 여지라는 게 결국 환율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자원부국인 앞에 세 나라에 비해서 올해 환율이 되게 또 그 나라들에 비해서 좋을 것이냐 그쵸.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결국은 저희가 경제 성장을 조금 견인해야 되는 성장률을 견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저희 경제학 이론에서는 어쨌든 간에 1인당 경제 성장률은 생산성 증가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생산성을 앞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개혁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세계적인 측면에서 뭐 경제 전망 같은 것들 이렇게 IMF에서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치는 계속해서 깎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전망치는 조금씩 올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올 상반기에는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잘 버틴 게 세계 경제 성장률 올린 거,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쪽으로 작용을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깎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출 주도형 경제인데 생각보다 대중 수출, 반도체 수출 이런 것들이 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가장 큰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가 어쨌든 이제 뭐 좀 활력을 되찾기는 해야 되잖아요. 뭐 가장 뭐 좀 시급한 부분은 뭐 어디 있다고 좀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까 생산성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네. 우리나라의 생산성을 보면 부문별로 나눠보면 제조업 생산성은 괜찮습니다. 근데 서비스업 생산성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생산성이 왜 낮냐? 그러면 영세하기 때문에 좀 낮은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영세한 서비스업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이미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굉장히 커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산업 구조, 이게 모든 거랑 다 얽혀 있습니다. 교육, 고용 이런 거랑 다 얽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큰 틀에서 정부가 차근차근히 조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좀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좀 한 곳에 좀 의존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예를 들어 한 곳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한 곳에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중국. 예. 아니면 상품적으로 한 상품에 의존적이다. 반도체. 네, 이러면 맞습니다. 그 경기, 중국의 경기나 반도체의 경기가 안 좋아져 버리면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일이 네. 있으니까 네. 결국은 이것도 다변화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역적 다변화나 상품 다변화라는 게 사실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
업계와 정부가 둘 다 지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좀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이렇게 동결하게 됐고 뭐 대중교통요금 조금씩 오르고 시청자분들이나 서민들 입장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드는 요즘이거든요. 경제 계속 공부하시고 많은 강의하시는 교수님으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뭐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사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도 하반기가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시면서 나아지면서 또 그런 것들로부터 조금 삶도 팍팍함이 예. 조금 덜 해지시기를 뭐 바랄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